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이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스페인의 특이 중세 부분입니다. 스페인의 중세는 유럽의 중세하고 좀 다른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세계 관광대국 랭킹 3인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세계 문화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특별하게 이슬람과 관련된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속하면서도 굉장히 이국적인 이런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스페인의 중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제 앞에 슬라이드 앞부분 보면은 국토 회복 전쟁 그 원어를 살려가지고 제가 재정복 전쟁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재정복 전쟁 하면은 굉장히 중세 대부분 전쟁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제로 써 있는 불관용, 다시 말하면은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어떤 대결구도 이렇게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관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래서 관용과 불관용의 혼재, 이렇게 부제를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스파냐에 어떻게 해서 이슬람이 들어오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8세기 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에스파냐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고트 왕국이 있었어요. 이제 고트족의 하나죠. 그래서 베르만족의 일파로서 서쪽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고즘에 이제 이베리아 반도 쪽으로 이제 내려오고 또 정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 카톨릭의 아리우스파라고 해서 이단에 소속되는 어떤 그런 종파에 속했는데 나중에 바뀌어요. 정통 가톨릭교로. 그러면서 서고트 왕국이 아주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서고트 왕국 자체가 내부적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정한, 그래서 왕위 쟁탈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왕이 나타날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왕이 좀 약간 시원치 않다 이래버리면 이제 굉장히 강한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파 정적들이 같이 맞붙는 이런 어떤 형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왕군파와 그리고 정적파가 같이 싸우는 가운데서 정적파가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베르베르 쪽한테 이제 SOS를 처음 거예요. 그러니까 원정군의 형태에 사실 올라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그 슬라이드 보면은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북아프리카에서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북아프리카하고 한 14k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와보니까 이거 사실은 종이호랑이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711년에 원정으로 왔다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침략군으로 돌변하게 된.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은 한 5년 안에 끝내게 되거든요. 중남부 일대를. 이거는 그 이전에 로마가 이쪽을 점령할 때 약 200년 가까이 걸렸을 때하고 굉장히 대비되는, 그래서 이슬람의 세력이 사실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서고트 왕국의 잔재는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소수의 기독교도들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들이 섬진한 산지, 그 섬진한 산지는 어디냐면 북쪽이에요. 그리고 노랗게 표시되는 이쪽으로 지금 갔어요. 왜냐면은 이쪽에는 일단은 이슬람교도들이 여기까지 올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섬진한 지형적 어떤 특성 때문에 숨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그 세력 규합을 모색한 이런 어떤 형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원어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레콘키스타. 레는 다시, 콘키스타는 정복. 그래서 재정복이다라고 하는데 711년에 이슬람이 쳐들어왔고 몇 년 안에 이제 점령을 해버렸으니까 재정복 전쟁의 시대는, 나는 탈환하기 위한 전쟁은 8세기 초부터 15세기까지다. 길게는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800년 가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나 초기, 중기, 후기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나눴는데 13세기에 사실상 끝납니다. 그러니까 800년 가까이 안 걸리고 한 600년이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잔불 처리가 후기 14세, 15세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는 8세기부터 10세기까지고요. 718년에 꼬바동가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면은 스페인 북부에
아스투리아스라는 자치주가 있거든요. 자치주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뭐 경기도 뭐 경상도 이런 데서 도거든요. 예, 거기에 있는 코바동가라는 아주 험준한 예, 그러한 도시예요. 그 동굴이었어요. 거기에 숨어있던 기독교도와 그리고 거기까지 쳐들어온 이슬람 기독간의 붙은 싸움인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전쟁이라고 붙이기도 좀 굉장히 미미한. 그래서 전투라고 예, 그렇게 써 있고요. 예, 어쨌든 이겼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전력면에서 예, 이쪽이 훨씬 앞서기 때문에 이겼다기보다는 지형적인 특성 플러스 이제 종교적인 색채 플러스 뭐 전설까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기게 되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718년 꼬바동과 전투를 예,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18년인지 718년, 720년 그것마저도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8세기 초에 이때 이제 재정복 전쟁을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길게는 8세기 때 10세기까지 초기라고 보고 있지만 예, 사실은 기독교도들이 그냥 수술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낙 이슬람이 강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중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서양사에서는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고 말하는 시기죠. 11세기, 13세기. 십자군의 열정이 굉장히 고조된 시기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베리아 반도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이 이슬람 쪽이 분열을 겪게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슬람 지역이 칼리프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칼리프에서 이제 우마이야 왕조가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군소 왕국 시대, 사이파스 시대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균열이 생긴 거죠. 틈새가 생긴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왕국들이 이제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왕국 자체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이슬람 지역에서의 균열을 틈타고 내려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카스티아의 알폰소 6세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에 의해서 1085년에 똘레도를 탈환합니다. 자, 똘레도 현재 스페인에서는 이제 역사문화 도시 하면 대표격에 이제 똘레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딱 중앙 쪽에 있어요.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데 왜 똘레도 탈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똘레도는 옛 서고토 왕국 수도였습니다. 서고토 왕국의 수도를 탈환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이 큰. 그래서 이제 신이 우리를 향해 있다. 뭐 이렇게 확신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어떤 사건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세기 후반에는 여러 가지 기사단, 스페인에서도 그 기사단들이 설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알칸타라, 깔라트라바, 산티아고 이러한 기사단들이 뭐 대기사단은 아니지만 이러한 유명한 기사단들이 설립이 되면서 좀 더 이제 그 재정복 전쟁 플러스 십자군의 열정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기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1212년 라스 나바스테 똘로사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기독교의 어떤 승세를 잡은 결정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분기점으로 사실상 남부 지역에 있는 주요한 거점 도시, 이슬람의 거점 도시 거의 다 차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기에 보면은 이제 사실상 그라나다 왕국,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알람브라 궁전으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그라나다 왕국으로 사실상 이슬람 세력은 축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지금 노란색은 넓게 지금 여기서 색칠했는데 단순하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진을 넣었거든요. 자, 레콘키스타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집지는 못하고요. 워낙 여기가 강하니까. 그래서 이쪽 일대를 거의 다 차지했거든요. 저기 이슬람이. 그러니까는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11세기쯤에 이제 틈이 생기니까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고 똘레도가 이 중앙 쪽에 있는데 여기를 이제 거점을 딱 차지하면서 더 이제 탄력이 붙어서 완전히 밑으로 내려오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라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넓게는 이렇게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스투리아스라고 보이시죠? 아스투리아스가 이제 퍼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기독교도 여러 개의 왕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사실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밑으로 못 오고 어디로 가요? 옆으로 가요. 밑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워낙 세니까. 그래서 옆으로 갔다가 틈새가 생기니까는 치고 내려오는 거죠. 치고 내려오고 그리고는 이제 완전 치고 내려오면서도 자기들끼리 또 기독교 왕국들끼리 또 이렇게 분열해요. 여러 가지 형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남부의 이슬람과 북쪽의 기독교 왕국 간의 그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상 그게 아니라 기독교 왕국들끼리의 이권 다툼도 굉장히 컸고요. 내려오면서 이제 아래에 있는 이슬람 그 왕국들과의 또 협상 이런 어떤 것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크게는 대명분상으로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어떤 대결 구도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꼬바동과 실제로도 제가 올라가 봤는데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험준한. 지금은 이제 여기는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룩한 어떤 장소. 그래서 아주 심심히 두터운 그런 가톨릭 신자들은 반드시 들리는 곳이고요. 그 꼬바동과 전투의 리더죠. 펠라요. 이 사람이 이 전투를 기점으로 아스트리아의 초대 왕으로 옹립이 되고요. 지금 이 사진으로는 안 보이시겠지만 옆에 기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그대로 여기가 이제 아스투리아스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초대왕 수배됐고 여기에서 써놓지 않았지만 이 아스투리아스의 상징이 크기 때문에 스페인에서는 왕의 계승자는 프린시페 데 아스투리아스 왕세자. 지금은 이제 그 왕세녀거든요. 그럼 이제 프린세사 데 아스투리아스 이렇게 붙여요. 그만큼 굉장히 영예로운 그러한 명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콘키스타가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구색입니다. 야고보 성인의 유해. 야고보 성인. 야고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예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첫 번째 순교자 예루살렘에서 참수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유해가 수습이 되고 제자들의 수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쪽으로 오게 되다가 결국은 갈리시아는 스페인 북서부 이쪽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시신을 묻었는데 그게 발견되었다. 그게 이제 구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발견 장소가 굉장히 들판인데 유난히 별빛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깜포가 이제 들판이라는 뜻이고 에스트레이아 하는 별인데 그래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여기에 콤포스텔라가 그 별들의 들판 요거를 붙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별들의 들판에 야고보 성인이다. 산티아고는 야고보 성인을 스페인식으로 발음한 거예요. 산 하면 세인트고 이거는 그 야고보 요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성인의 유해를 발견했다 이 설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이제 당시에 아스투리아스의 대주교가 알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의 국왕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장소에다가 그 예배당을 서는데 굉장히 힘을 실어줘요. 그래서 이 야고보 성인의 유해 전체가 시신 전체가 여기서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신이 일단 레콘키스타에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요. 당시에는 이제 그 성인의 유해가 굉장히 그 기적의 어떤 그런 효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함께 이제 그러면서 이 순례의 어떤 그러한 행렬이 있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알려지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생기다가 이게 이제 11세기쯤 되면은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쪽 프랑스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굉장히 이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굉장히 이렇게 변방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에 이렇게 구석진 곳에 있는데 그리고 당시에 이베리아 반도는 어떻게 보면 이교도들과의 싸움으로 사실은 유럽 본토에서 이렇게 뚝 떨어진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지가 발견이 되었다. 더군다나 뭐 뼈, 머리카락, 손톱 이 정도가 아니라 시신 전체가 발견되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필이 됐습니다. 당시에 순례객들한테. 그래서 새로운 어떤 성지에 대한 어떤 갈망이 컸던 당시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가지는 이러한 이제 순례객들이 이곳으로 이제 오게 되는. 그래서 대정복 전쟁이 곧 십자군 전쟁이다. 일찍부터 시작한 십자군 전쟁 이런 어떤 그런 의미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순례길의 상징들을 보면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조갑이거든요. 여기 보면 바닥에도 조갑이가 있고요. 왜냐면은 이제 그 야고보 그 성인이 이제 이렇게 시신이 이렇게 갈리시아 해변에 도착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 물에 빠진 그 결혼식장의 그 신랑을 딱 이렇게 조개 껍질에 이렇게 건져서 물에 떠오르게 하는 요렇게 생명을 건졌다. 요런 이제 그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야고보의 성인을 순례하기 위한 이 길이 사실 굉장히 험준하잖아요.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생명을 던진 것 같이 야고보 성인의 돌보심으로 무사하게 잘 순례를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원으로 순례객들은 이 조가비 껍데기를 꼭 이렇게 몸에 진흙을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모자에 붙이기도 하고 여기 이렇게 아니면 배낭, 백팩에다 이렇게 걸기도 하고 요즘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형적인 순례자의 어떤 복장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현재 이제 우리가 그 순례자 숙소입니다. 알베르게라고 해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제공하는 어떤 그런 무료 숙소였고요. 근데 무료 숙소라고 하지만 이제 순례자들은 자원에서 또 이렇게 헌금 비슷하게 이렇게 내고, 근데 요즘에는 제가 아까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는 그 유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치 그 게스트하우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에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만난 다국적의 순례객들이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을 하는 이런 어떤 장소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어디 그 여정을 거칠 때마다 순례자 숙소에서 이제 스탬프 찍는 거거든요. 자, 요것이 다 채워지면은 이 사람은 그 순례를 다 했구나. 이제 이런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런 어떤 통행증 이렇게 증명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산티아고 순례길이 단순히 그냥 프랑스 일부 그리고 스페인 북부 이런 정도의 길이 아니라 사실은 유럽 문화의 길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유럽 연합에서도 이제 그렇게 인정한 길이고 또 유럽 평의회에서도 1987년에 최초의 유럽 문화의 길 이렇게 선정할 정도로 그 이후에 이제 세계문화유산 프랑스 길 같은 게 여기에 빨간색이 아까 보면 길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길인데 그 중에서 이 프랑스 길이 가장 유명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이제 최초의 유럽 문화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인들의 어떤 정체성, 유럽성 이런 것들을 이제 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기까지 여정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가 최종 목적지입니다.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 대성당이고요. 굉장히 웅장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보면 왜 순례객들이 여기에 이렇게 광장에 눈물을 흘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장엄한 이런 모습이에요. 초기 시작은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덧붙여지면서 이제 바로크 양식까지 바로크 양식이 덧붙여지기 굉장히 화려한 그런 장엄한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실제로 순례객들이 걷는 그 길은 스페인 북부 길을 많이 걷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풍광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길이에요. 그 영광의 문을 통해서 이제 그 야고보 성인의 구조가 있는 그 기둥머리를 딱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야고보 성인의 묘입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들어 들었던 게 그 갈리시아 그 관광청에서 실제로 이제 와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한국 외고대학교에서 와서 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2, 3년 전에. 근데 저는 제 길을 의심했어요. 21세기에 이런 말을 들었죠.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시신 전체를 모시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신 전체를 모시고 있으니까 굉장히 효능이 크다, 기적이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실제로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산티아고 컴포스텔 대성당의 이제 미사에 참석하면 볼 수 있는 거, 순례객들을 위한 미사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유명한 광경이 이 대향로죠. 모타프메이로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 사람 여기 보면은 성직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향이 나오게끔 하는 건데 순례객들이 사실 씻지도 못하고 또 병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달래주는 이런 어떤 효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세 때 걸었던 그 길, 왜 오늘날에도 이것이 어떤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에 오를까? 이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사실 20세기에 이것을 주목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993년에 산티아고 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이러면서 이제 내노라 하는 셀럽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또 이렇게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됐고요.
또 컴포스텔라 대성당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홍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순례 인증, 도보로 100km 걸으면 준다. 말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면은 200km 이상 되면 준다. 그래서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교황 알레한드로 3세 같은 경우는 산티아고 사도의 축일, 근데 이제 순결이겠죠. 7월 25일 그 날이 일요일하고 딱 겹치는 해가 있을 거잖아요. 이때는 무조건 산티아고 성지를 순례한 사람한테는 대사면을 주겠다라고 칙령을 공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제 이 해를 아녀대 학고보라고 하는데 야고보 해라고 그러는데 이때를 이제 걸을 때는 쉽게 하면 이제 신의 은총을 많이 받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연도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순례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때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거기에 일치된다. 그래서 1993년, 1999년, 2004년, 2010년, 그리고 2020년, 지금이 20년, 21년. 근데 코로나19 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위축이 돼서 2021년, 내년에는 이제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연도별로 순례객들의 수를 볼 수가 있는데, 꾸준하게 1972년 보면요. 이때가 스페인 같은 경우는 프랑코가 집권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참 별로 그렇게 굉장히 많은 순례객들이 찾지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 80년대 폭발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황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이제 그거 하나만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키도 제작되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몰리는 효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국 아시아에서 단일 국가로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나라는 한국. 자, 그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코엘류라고 해가지고 그 작가가 이제 순례자라는 책을 썼어요. 실제로 걷고 또 그게 굉장히 또 히트하면서 브라질 사람들도 많이 참여해요. 그러니까 북남미 사람들도 많이 참여해요. 유럽인들도 기본적으로 많이 참여해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콘키스타 관련해서 우리가 산티아고를 한번 생각을 한다면 이게 프로파간다 역할을 많이 했어요. 아까 아스투리아스 그 국왕이 직접 이제 대주교와 함께 이제 이걸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순례를 이렇게 진작을 시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대정복에 있어서 야고보 성인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걸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고보 성인 옆에 원어로 마따모 죽인다. 뭐로수는 그냥 결칭이 붙을 정도로. 실제로 초기에는 돌격 산티아고요라고는 구호가 붙을 정도로 군인들이 산티아고한테 기도하고 돌격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시에 그림이라든지 조각상 이런 데서 보면은 산티아고가 손에다 칼을 쥐고 여기 보면 터번을 두르고 있는 사람이 밑에 떨어지고 어떤 그림은 아예 그냥 잘린 목을 이렇게 산티아고가 들고 있는 굉장히 이렇게 잔인한.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산티아고는 예수 12제자의 한 명이었고 에스파냐를 그 전도했던 인물인데 그런 소문이 그런 전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도한테 이렇게 무참하게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파간다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고 요거는 부르고스 대성당. 그러니까 아까 그 산티아고 길에서 프랑스 길, 그 여정에 보면은 부르고스 대성당이 굉장히 큰 도시고요. 유명한 도시인데 여기에 보면은 야고보 성인은 이렇게 조각상으로 표현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이교도를 죽이는 어떤 살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성당에 대성당에 젖을 수 있다라는 특이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지난 아마 발표 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마야 왕조 시대 때 이제 에스파냐까지 진출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바스 시대로 이렇게 바뀌고 난 이후에도 그 왕족의 일파가 이제 꼬르도바로 오게 되어서 하나의 에미르국, 독립국가로 있다가 나중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칼리프국으로 아예 우리가 진짜 칼리프야 라고 자칭을 할 정도로 커졌고, 그래서 요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하나로 통일된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이 그리고 나서 후 우마야조가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분열하게 되는 중소 왕국으로 이슬람 지역이 그러면서 이제 위쪽에서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지도를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카스티아 레온테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려 하는데 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우리가 불안하네 하면서
북아프리카한테 이제 SOS를 청해요. 이쪽 지역들이. 중소왕국들이. 그러니까는 북아프리카에는 알모라비대족이 치고 올라오면서 이쪽 한번 쫙 돌아요. 네. 그래서 요 시기 이제 알안달루스 지역. 안달루스라는 거는 이제 그 이슬람교도가 이제 지배하는 이베리아 땅, 그걸 알안달루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제통다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알모라비드 제국이 형성이 됐다가 그때는 또 다시 주춤하죠. 북쪽에서는. 네, 여기에 강해졌으니까. 그러다가 여기 보면은 다시 또 이제 거기 멸망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중소왕국으로 분열돼요. 중소왕국으로 분열되니까 다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커진 나라가 이제 카스티아 레온,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서쪽에는 이제 포르투갈, 예, 그리고 이제 북쪽 피레네 이제 밑으로는 나바라, 예, 그 다음에 우리 요즘에 굉장히 시끄러운 카탈루냐 지역도 하나의 동부로 이렇게 이제 점점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또 아유 도와줘야라고 북쪽에 북아프리카 또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슬람 쪽에서 그러니까 또 치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게 알모 아데족이에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통일을 하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오래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1212년 나바스 똘로스 아까 그 전투 분기점의 전투 여기를 통일해서 결정적인 의의를 꺾여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카스티아, 아라곤 이게 이제 하나 이제 거대한 이제 왕국으로 자리를 잡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포르투갈도 일찌감치 독립 왕국으로 자리 잡고요. 아까 레온 같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다시 갈라져. 그러니까 붙어 있다가 갈라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라스나바스의 똘로서 전투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은 연합군이에요. 연합군이 기독교 측이 연합군이 아까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개의 왕국, 공국 뭐 이런 형태로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어떤 그런 기치 아래 교황이 이제 그런 어떤 공으로 하면서 이제 카스티아인, 아라고인, 나바라인, 레온 여러 기독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합군이 이슬람 세력인 알모아데족에 맞서 싸웠고 결정적인 승리를 얻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는 이제 이슬람의 주요 거점 도시들이 다 기독교 영토를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 내 왕국들의 판도를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마드리드예요. 근데 마드리드 근처에 똘레도가 있기 때문에 똘레도가 이렇게 크게 보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면은 남부에서 포르투갈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지 아실 거예요. 칼리프라고 이렇게 자처했을 때 포르투갈가 쓰였거든요. 알안달루스 지역에서. 근데 이 포르투갈을 기독교 측에서 카스티아 레온에서 딱 자기 영토로 편입하고요. 세리아 역시 주요 도시인데 이런 식으로 편입이 다 되죠. 그래서 중앙 내륙이 완전히 카스티아 레온으로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서쪽 동쪽이죠. 동쪽에서는 아라곤 왕국이 그리고 피레네 위에 이제 나바라 이게 팜플로나에서 산페르민 피에스타가 굉장히 유명한 데죠.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 이렇게 이제 서쪽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독교 왕국들이 이제 몇 개의 거대한 왕국들이 자리 잡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카스티아 레온 왕국 그리고 아라곤 왕국 이제 우리가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 두 왕국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스티아 레온 왕국의 페르난도 3세 이 사람 앞에는 세인트라는 의미의 산이 붙어요. 워낙 이 중요한 공적을 이뤘기 때문에 1236년에 꼬르도바를 이상 점령하고 1240년에 하엔, 1248년에 세비야. 꼬르도바 세비야는요. 이슬람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요. 이거를 차례차례 다 점령을 하는 그런 치적을 올립니다. 그래서 알모아데족의 세력을 완전히 종교시킨 그러한 장본인이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아라곤 왕국의 하인의 1세.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동쪽에 있는 또 지역들을 하나하나 다 탈환하게 돼요. 우리 그 마요르카, 그 아니테 선생의 생가가 있는 곳으로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거기 섬이죠. 그 다음에 메노르카, 그리고 이비사, 클럽으로 많이 알려진 데가 이제 이비사잖아요. 여기가 다 하나의 제도인데 여기를 다 이제 탈환하고요. 그 다음에 발렌시아,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큰 자치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탈환합니다. 그래서 아라곤 연안 왕국이 지중해 일단 지중해안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내륙은 카스티아 레온이 워낙 크니까 진입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 지중해 쪽으로 가게 돼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는 여기가 아라곤 연안 왕국인데 이렇게 연안 왕국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 이쪽은 카스티아가 딱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륙으로는 안 되니까는 이쪽으로 갑니다. 지중해.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나폴리, 그죠? 그다음에 시칠리아, 뭐 사르데냐, 코르시카 이렇게 다 자기의 영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사실은 제1 항구 도시거든요, 현재도. 왜 그러냐면 중세 때부터 보는 거예요. 중세 때부터 굉장히 활발한 이런 어떤 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크게 이렇게 봤을 때 시작은 아스트리아스에서 시작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8세기에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레온 왕국이 나온 거고 여기서부터 카스티아 백장년이 여기서 이제 카스티아 왕국으로 발전한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카스티아의 발을 딱 칭송을 붙는데 스페인에서는 엘시드 엘시드 하면 이 사람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사실은 로드리고 비바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엘시드 요거는 시드라는 말이 아랍어예요. 이거 죽은 세니어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랍인들에 의해서도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영웅시대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살아난 알폰소 6세 그 치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알폰소 6세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으면서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는데 이 사람 형이 알게 모르게 죽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알폰소가 이제 거기에 관여한 게 아니냐 하면서 처음에 이제 이의를 제기해요. 열시기가. 그러면서 알폰소 6세에 이게 굉장히 사실은 미움을 받게 되고요. 결국은 추방을 돼요. 그래서 유랑 생활을 하다가 발렌시아 왕국, 발렌시아는 여기 지도상으로 여기거든요. 여기를 탈환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자기 군주인 그 알폰소 6세한테 바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제의하죠. 여기서 죽고 나서는 이 지역은 다시 뺏기다가 아까 저희가 봤던 아라곤 왕국의 하이메 1세가 다시 여기를 차지하는 나중에는. 그래서 유해는 현재 그 아내의 유해와 함께 부르고스 대성당에 안치되어 있어요. 자, 엘시드를 굉장히 영웅시하는 그러한 최초의 서사시, 시리의 노래거든요. 시리의 노래를 보면은 그 유럽의 그 럴랑의 노래 비슷하게 그런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사실적인 사실하고 허구가 뒤섞이긴 했는데 그런 당시의 어떤 시대상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시리의 노래에서 보면은 그 자기의 그 딸들의 사위 굉장히 아주 높은 귀족 가문의 자제들인데 아주 엉망진창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형편없는 이런 사람을 그려주고요. 거꾸로 또 이슬람의 사람은 굉장히 경망 있는 인품 있는 이런 사람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제정복 시대 때는 이교도는 무조건 이상한 사람이고 기독교는 굉장히 경망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시대인들에서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성 이러한 면들이 사실은 이 안에도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카스티아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제정복의 어떤 그러한 시대적인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인 카스티아 유메에서 이제 유래한 건데 그 뜻이 이제 요새 성체, 군사진영, 성들 그러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성을 쌓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런 어떤 현실을 반영을 한 거고요. 실제로 카스티아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이런 옛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소수의 귀족들의 힘으로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누가 여기서 기여를 할 것이냐. 유럽에서도 팔랑크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중장보병이. 스페인에서 같은 경우는 평민기사, 출신의 평민이에요. 촌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를 무장할 정도의 말 한 필, 갑옷 정도는 소유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전투에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11세기에서 12세기 구에로강하고 따오강은 아까 정중앙에 있는 똘레도 있잖아요. 거기를 감싸고 있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 땅을 차지할 때 이 평민기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두 세대에 걸쳐서 혹은 세 세대에 걸쳐서 기여를 할 때 뭔가 그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의 활약상에 기여도를 생각해서 이달고라고 칭호를 주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스페인 사람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책이 뭐냐면 돈키호테입니다. 우리는 보통 돈키호테, 델라 만차까지만 이렇게 딱 기억을 하는데 원래 원제는 엘 이네니오소 이달고 여기 이달고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hijos de algo, hijo de algo, 어떤 것은 아들 이런 뜻인데 여기 이제 이달고라는 거는 원래 태생적으로 귀족이 아니에요. 고귀한 혈통의 사람이 아니고 이러한 제정국의 배경 아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래 너 귀족으로 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부여받은 어떤 그런 그러니까 자기라고 보기도 전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돈키호테 앞에 이거 재치 있는 뭐 시골 귀족, 재치 있는 하급 귀족 이렇게 보통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귀족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귀족 아니기도 뭐하고, 네, 면세특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은. 그래서 돈키호테를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잖아요. 제대로 이제 이렇게 뭐 말도 뭐 그럴듯한 아주 이렇게 매끈한 말이 아니라 말라빠진 뭐 이런 말을 타고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네, 그게 이제 현실과 무관하지 않아요. 당시에 이달고들이 가난한 이달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 안달루스. 예, 알 안달루스의 전성기. 자, 꼬르도바가 이제 수도였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꼬르도바에서 그 흔적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요. 당시에 이제 꼬르도바의 자리를 잡은 후 우마이야 왕조의 압달라만, 이 사람이 이제 독립국가로서 에미르 독립국가로서 통치를 했잖아요. 자, 그때는 그냥 바그다드에 있는 아바스도의 바그다드에 있는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냥 독립국가로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압달라만 3세 같은 경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굉장히 이렇게 강대한, 강력한 이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그다드 칼리프가 아니라 내가 정통이야. 이렇게 이제 자칭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수도 꼬르도바의 번영들을 구가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꼬르도바 모스크를 보면은 꼬르도바, 지금 여러분들이 꼬르도바 가면은 굉장히 조그만 도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반나절이면 그냥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요 정도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딱 여기를 들어가잖아요. 꼬르도바 하면 여기에요. 메스키카. 모스크라고 우리가 보통 해교사원, 이슬람 사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를 가보시면은 아니 이 조그만 도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모스크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모스크를 건립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고요. 이슬람 교적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여기 이제 그 기도처를 알리는 미흐랍이잖아요.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중 아치로 되어 있고요. 말박형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이라든지 또는 이제 하얀색과 빨간색 교차 이런 형태. 그래서 마치 숲을 이렇게 연상하는. 그래서 사람 크기의 요만큼. 굉장히 웅장한. 뒤에 보면은 증축을 계속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증축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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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했다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회교상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이제 먼저 손을 씻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렌지빛. 그래서 보통 이슬람 사원 옆에 보면 항상 그 오렌지빛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그 손을 씻는 곳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마찬가지 그런 곳이. 그래서 이 정도의 증축 확장의 역사가 당시의 규모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이 꼬르도바가 아까 뺏기잖아요. 뺏기면서 기독교인들은 뭔가 흔적을 남겨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 거에 하고 찡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무너뜨리기에는 좀 아깝고. 그래서 중앙 안에 내부에 이렇게 두셔가지고 요거를 이제 성당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리모델링 했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완전히 다른 색깔의 어떤 또 성당, 재단벽하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스키타 카테드랄 데 꼬르도바 이렇게 보통 명칭이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꼬르도바 하면은 꼬르도바의 그 회교 사업만 대부분은 기억을 하시는데 사실은 진짜 와 꼬르도바 정말 잘 살았나봐 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는 유적은 이거예요. 메디나 아사하라. 근데 왜 여기가 조명을 받지 못하느냐? 지금은 폐허를 받겠거든요. 그래서 조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보면은 내가 진짜 칼리프야 라고 했던 사람이 압달라만 3세잖아요. 이 사람이 꼬르도바 외곽에 메디나 아사하라 궁전을 건립합니다. 마치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건립하듯이 굉장히 화려하게 건립을 하거든요. 자, 누구를 위해서? 많은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사하라, 이 실명의 사람 이름이거든요. 아사하라를 위해서 지었다. 애처업이라고 보통 전해지면 이렇게 되는데, 왕실의 거처뿐이 아니라 복합 행정기능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굉장히 광대하고 화려한 건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메디나 아사하라고 딱 치시면은 관련된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비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꼬르도바를 뺏겼으면 이슬람 세력은 어디로 갈까요? 세비야로 갑니다. 그래서 세비야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요. 그래서 세비야에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흔적을, 이슬람의 흔적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세비야는 이슬람의 흔적을 이렇게 부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꼬르도바는 수도였고, 여기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항구 도시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세비야에 성당이 있거든요. 굉장히 큰 성당이에요. 고딕 성당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콜럼부스의 무덤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세비야에 이제 가시면은 꼭 들리시는데, 그 이슬람의 흔적이 어디 있어요? 라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거예요. 히랄다. 탑이죠. 여기는 원래는 모습이 이런 형태였어요. 마치 미나레처럼. 그 이슬람의 미나레처럼 이런 형태였는데, 요게 점점점 뭐로 바뀌었다? 종탑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벽돌로 이렇게 여러 가지 요게 전형적인 그 무대하르 양식들은요, 요런 형태로 갖춰져 있는데 위에는 기독교식 이렇게 요런 형태. 그래서 믹스가 되어 있는. 그래서 가장 이슬람의 어떤 흔적이다 할 때 히랄탑을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리아에 흐르는 이제 과달티비르 강을 이렇게 비추는 원래 등대 역할을 했던 거, 그리고 여기 이제 막루 역할을 했던 거, 방어탑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강을 통해서 시험을 해 들어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게 원래 황금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 때는 감옥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리아 하면 또 역시 중요한 어떤 그런 이슬람의 흔적을 이제 황금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파티오라고 이제 제가 이제 한국 외국어 표기법으로 썼는데요. 이게 이제 중정 안에 있는 뜰을 파티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남부지방 가면 여기 꼭 보실 거예요. 파티오. 그러니까 모든 가옥 구조에 파티오가 있어요. 이게 이슬람의 사실은 건축 어떤 구조 안에 꼭 들어가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그 석고로 만들어진, 예소가 석고인데 그거로 만들어진 그러한 중정이다. 그래서 이 한 부분이 이제 당시에 이제 이슬람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이런 기둥이라든지 또는 이런 기하적 문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아치라든지 이거 이제 사실은 당시의 어떤 그냥 목재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라나다 하면은 그라나다를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전은 어떻게 보면 기울어지는 어떤 그 이슬람의 그런 유적이다. 당시에 세력이 그냥 이 그라나다로 그냥 한정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봤을 때 알람브라 궁전은 궁전 같지가 않아요. 딱 보면은 성체,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방어하는, 화려하다는 느낌을 전혀 갖지 못하시잖아요. 밖에서 보면은 붉은 어떤 그런 색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알람브라가 붉은 섬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요새 그런 뜻이고요. 근데 들어가 보면 이제 다른 거죠. 평면을 보면 이런 낙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1492년에 그라나다가 함락이 됩니다. 당시에 공동 왕이었던 그 가톨릭이라는 명칭이 붙어요. 교황이 붙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쌓느냐. 이슬람 교도를 결국은 쫓아냈으니까 하면서 이제 붙여준 칭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이 이제 그 당시에 그 그라나다 왕국의 이슬람 왕이었던 보압딜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성의 열쇠를 받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알람브라 궁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스페인 가면은 꼭 들려야 할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알람브라 궁전은 한참 동안 버려진 땅, 버려진 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15세기 때는 16세기 때는 어느 정도 이곳을 찾았는데 왕가의 관심이 더 멀어지게 되고요.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지배했을 때는 나폴레옹 군대가 여기 폭발하고 있어요. 그 폭발로부터 면한 것이 정말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면은 알람브라 궁전을 재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재밌는 거는 워싱턴 어빙이라 하는 미국 공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공사였는데 이제 그 바캉스 이용해서 이제 그 남부 지역을 쭉 여행을 했다가 알람브라 궁전에 좀 머물렀어요. 머무르면서 이 사람이 또 그 낭만주의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의 어떤 여러 알람브라와 관련된 전설, 이야기 이런 것들을 모으면서 알람브라 이야기란 책을 읽죠. 일본이건 그러면서 재발견이 됩니다. 알람브라 궁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재발견한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자, 알람브라 궁전의 내부를 보게 되면 일단은 이게 이제 적으로부터 방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높은 산지에 있어요. 원래는 여기 여기 왕조가 여기에 있을 게 아니라 맞은편에 있던 거였는데 거기 너무 낮아. 적들이한테 언제 멸망당할지 몰라. 이러니까는 높은 데로 가져서 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공불락의 성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최초의 이제 건물이 성층입니다. 네, 가시면 이제 요거부터 아마 이게 가장 먼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병영들도 있고 이 안에 보면은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사들의 방이에요. 굉장히 화려하게 여기 돼 있죠. 이거는 공식 알현식입니다. 여기에서 콜럼버스가 그 이사벨 여왕을 아련했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아까 대사들의 그 방을 바로 이렇게 나오시면은 이 정면에 아라야네스. 아라야네스가 뭐냐면 요 옆에 있는 요 도금형. 요걸 얘기하거든요. 뜰이에요.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이렇게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타지마할의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그 물에 비친 이러한 모습.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인 빛, 그 다음에 그림자,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이러한 목초 이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그 건축 그 요소에서 빠질 수 없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역시 핫플레이스인데 사자들의 뜰, 침묵의 정원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요. 100개가 넘는 그런 기둥들이 이렇게 대리석 기둥들이 쭉 늘어서 있는 역시 목재 지붕이 있고 굉장히 섬세한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마리의 사자들이 이렇게 있는 아니 사자들? 이슬람 교도들은 원래 동물을 이런 식으로 표현 못하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16세기 때 첨가된 이런 요소고요. 그 예전에는 이것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알라무라 궁전의 내부에서 두 자매의 방으로 아까 그 사자들이 이렇게 넘어가면 두 자매의 방으로 넘어가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빛과 그림자의 어떤 대조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방에서의 특징은 천장, 별주 모양과 같은 이러한 천장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벤세라헤스. 아벤세라헤스는 이거는 북아프리카의 가문의 이름인데 여기에 딱 자리를 잡았는데 아벤세라헤스 방의 천장이에요. 더 화려하죠? 아까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방은 전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상상도예요. 남자들이 다 죽죠. 아벤세라스 가문의 남자들은 다 몰살당합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술탄의 여자와 이제 스캔들이 있었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들여서 이제 다 죽는. 그래서 아벤세라헤스의 방은 이제 이런 비극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알람브라는 이렇게 전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맵수아르 방이고요. 그래서 그 이슬람의 건축에 보면 이렇게 목재와 타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타일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건 이제 황금방 두 개의 문 이렇게 생각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알람보다 궁전에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깔로스 5세 궁전. 깔로 5세가 누구냐? 16세기의 그 신성로마제국 황제 카르 5세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스페인의 왕이기도 했고요. 알람브라 궁전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제 기독교인들의 기독교 제국의 어떤 위상을 뭔가 표시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건물도 이거를 건립을 한 거예요. 르네상스 양식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반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알람브라 궁전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헤네랄리테라는 게 있어요. 정원사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원. 그래서 건물보다도 정원이 더 훨씬 눈에 많이 띄는, 거기에 더 공을 많이 띄는. 그래서 여름궁입니다. 여름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곳을 이제 옮겨가지고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원들이 굉장히, 추억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알람브라 궁전의 맞은편을 보면 알바이신이라는 역사 지구가 보이세요. 요게 하얀 벽에 높은 담벼락,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죠? 좁은 골목, 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알바이신이 무슬림의 어떤 그러한 생활상을 잘 보존한 그러한 지구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무슬림이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확장돼서 이렇게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마 지난 발표 때 아마 들어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레콘키스타가 굉장히 치열한 어떤 그 전쟁의 어떤 시대잖아요. 그 전쟁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문화적인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교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문화적인 교류에서 가장 이제 주목을 받는 왕이 알폰소 10세예요. 카스티아의 왕이고요.
13세기에, 그쵸? 예, 그, 제위했던 사람인데, 앞에 뭐가 붙냐면 이 사람의 발명은 현왕. 자, 그래서 현명한 왕이란 뜻이고요. 스페인의 그 국립도서관, 그 앞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러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알폰소, 지난번에 그 똘레도 그 번역과 관련돼서 발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똘레도의 궁전에 다양한 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왕실 차원에서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번역 사업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 거 관심도 많았어요. 그래서 뭐 그리스 철학, 수학, 이슬람 그 장르를 망라하고 자기 자신이 그걸 너무 좋아했고요. 체스, 뭐 이런 것도 게임과 관련된 책도 번역하게 하고 엄청나게 뭐 천문학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까지 오해를 받았냐면 이 사람 신앙 가톨릭 신앙 제대로 가진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 그런 오해까지 받을 정도 나중에는 성모 마리아 창가라는 책을 짓게 했어요. 자기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궁정에는 그러니까 많이 오해하시는 게 번역 학교가 있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번역 학교는 없고요. 번역 집단. 에스코엘라라는 스페인어가 학교라는 뜻도 있지만 학파 뭐 이런 뜻으로 많이 그래서 학교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런 제도적인 어떤 기관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전에는 이제 대주교가 똘레도 대주교가 이제 교회 차원에서 지원을 했다면 알폰소 10세 같은 경우는 왕실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똘레도 대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이제 목적어가 도착 언어가 라틴어라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서 유럽에 많이 영향을 끼쳤겠죠? 근데 알폰소 10세는 최종 도착어가 라틴어도 라틴어지만 카스티아어로 그래서 굉장히 카스티아어를 진작시키는 왜냐면 카스티아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 유명한 아까 그 꼬르도바, 하엔, 세비야를 점령했던 페르난도 3세. 페르난도 3세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군사적인 어떤 그런 치적, 업적 이거보다는 굉장히 밀리죠. 그러나 문화적인 치적에 있어서는 이제 알폰소 10세가 굉장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요. 제가 스페인에서 유학할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그 알폰소 10세가 그 법전도 이렇게 편찬하게 하거든요. 실부법전.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상 이런 것들을 잘 보시는데 그거를 펴놓고 이렇게 참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범위에 있는 그런 책들을 편찬하는 인물이다. 번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콩키스타는 어떤 굉장히 어떤 긴박한 굉장히 텐션이 많은 이러한 시대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문화적인 어떤 그런 교류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알폰소 10세는 왜 이렇게 번역하게 했는가? 원래 똘레도는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와서 내려와 보니까 너무 많은 문화유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원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센세이션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똘레도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세포를 봤을 때 이렇게 딱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레콩키스타가 전개되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왔다 갔다 국경선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려요. 발렌시아 같은 경우도 원래 차지했다가 뺏겼다가 그다음 다시 차지하고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니 그죠? 자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어떤 이런 계층이 나오는데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인종적 종교적인 다양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모사랍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이슬람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개종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들은 모사라베라.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에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랍어를 잘하겠죠. 그렇잖아요. 아랍어를 잘하겠죠. 그리고 원래 자기 카스티아어도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똘레도 그 번역에 관련돼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죠. 아랍어 원전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카스티아어로 번역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이. 무대하르는 뭐냐? 이 사람은 기독교 지역에서 개종하지 않은 이슬람교. 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지역에 있으니까는 그 지역의 언어를 하겠죠. 그리고 자기 언어를 하겠죠. 이런 이중 언어가 당연히 가능하거든요. 그 양문화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모리스코는 뭐냐? 요때쯤 되면은 기독교가 완전히 이제 평정하는 시기. 그러니까 이제 개종 안 하면 이제 살 수 없는 시기.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개종한 무슬림. 껌베르소는 원래는 이제 그 개종자란 뜻인데 스페인에서는 껌베르소 하면 누구를 염두에 두냐면요. 무슬림에서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를 껌베르소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이제 인종적 종교적 다양성. 처음에는 이들이 같이 어우러져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완전히 기독교화 되면서 힘이 균형이 기독교로 기울어지면서 이제 이런 인종적 종교적 다양성은 없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세계의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하면 보통 똘레도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똘레도를 하시면요.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 회당인데 왜 그 유대하루 양식처럼 이렇게 이런 말박부터 아치가 있지? 그러니까 막 섞여 있는 거죠. 무대하루 장인들이 이게 건축에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지만 역시 그 이슬람의 어떤 흔적도 볼 수가 있고 유대인들의 거리도 역시 똘레도에서 볼 수 있고 여기 보면은 똘레도의 빛의 그리스도 교회. 여러분들 이거 딱 보면 교회라고 하면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아 이거 모스크 아니야? 맞습니다. 먼저 보면 모스크. 네, 벽돌로 외벽이 되어 있고 그죠? 네, 또 이런 식의 어떤 뭐야? 이거는 이제 사실은 기독교 양식 볼 수 없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대로 이제 바뀐 거죠. 탈바꿈한 거죠. 똘레도 대성당. 네, 이건 이제 전형적인 기독교 고딕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굉장히 작은데도 세계 문화권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자, 여러분들 세리아에 가시게 되면은 그 페드로의 그 1세의 궁이라고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페드로 1세. 페드로 1세는요, 그 카스티아 왕이에요. 카스티아 왕이면은 이런 건축물을 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페드로 1세는 자기는 카스티아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슬람식의 양식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 무대하리 양식이. 그래서 무대하리 양식에 전형할 때 세리아에 가보시면 페드로 1세.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임팩이 컸던 사라고사는 어디에 있냐면요. 아라곤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북부에 있어요. 동북부면은 사실은 이 이슬람하고는 굉장히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곳이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데 저건 너무 놀랬던 게 가서 거기에서 이 성당의 외벽이요. 이거는 전형적인 이슬람의 어떤 그런 양식의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봤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미스가 되는 거예요. 옆에 보면 이제 성당 같잖아요. 그 옆에 이제 이런 식으로 세오 대성당 같은 경우는 이 겉에 외벽이 이런 식으로 이슬람의 어떤 타일 조각으로 붙여 있다든지 뭐 목재로 이렇게 집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독교적인 요소와 이슬람적 요소 이런 것들 같이 믹스되는 이런 것들을 본심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제 그 반감, 포비아가 이제 14세기 때 정상화. 이거는 비단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산되네요. 그러니까 십자군전쟁 이후에 이제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스페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슬람의 지배 아래에서도 자치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로서 어떤 그러한 특권을 부여받은 이런 어떤 소수 집단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점점점 이제 기독교화되면서 그러니까 공존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깨지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게 확산되고 도시 인구로서 굉장히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스페인 민중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거죠. 1391년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요. 남부지방 스페인 남부지방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비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페인 주요 도시 대부분은 확산돼요. 마치 이렇게 불이 번지듯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로 강제 이제 개종되는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출현한 게 뭐냐면 컨버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종자인데 이 주로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개종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발적인 개종이 아니니까는 사실은 겉으로는 이제 개종했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전에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똑똑을 했는데 도시 인구로서 그전에는 사실 유대인인지라 공직이라는 성직에서 진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회계 쪽 이쪽은 이제 왕이 특별히 이제 대우를 해가지고 이렇게 진출했지만 그런 일반적인 공직 교회의 성직은 전혀 접근할 수가 없었고요. 근데 이제 개종한 신분이죠. 그러니까는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직 성직에서 진출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 꼼베르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15세기 때 꼼베르소, 반 꼼베르소의 어떤 폭동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게 되고요. 자, 원래 진짜 기독교인, 그 다음에 이렇게 강제 개종을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인,
그래서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성골이야, 니네는 진골이야, 뭐 이런 식으로 구분짓는. 그래서 구기독교도와 신기독교도 이렇게 달라지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의 족보를 한번 뒤져봐야 돼. 피가 깨끗한지, 피의 순결에 대한 어떤 그런 강박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순혈법령이라고 해가지고, 예, 예를 들면 똘레도에 참사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이 순혈 검사를 받아야 돼. 여기에 그게 법령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먼저 통과되냐면 똘레도에서 먼저. 아까 보면은 세계의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그 도시가 이제는 굉장히 배타적인 불가능의 도시로 바뀌는 모습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도 안 되니까는 사실은 스페인의 어떤 그러한 그때 보면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재판소. 종교재판소라는 거는 이제 사실 중세 때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잠깐 이렇게 등장했던 거였는데 그때는 상설기관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15세기 말에 1478년 그라나다 함락 전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라나다 함락은 기존 사실화된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종교재판소를 설립을 하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정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종교재판소가 설립이 되고요. 종교 이단성의 여부를 심사받는 것. 그것이 하나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라 그럴까 구경거리? 이게 이제 일종의 일거 100개의 개념 이렇게 이제 이어져가지고 당시에 광장에서 이러한 판결식이 있거든요. 제가 가장 좀 화려한 그림 요거를 지금 여기다 갖다 붙인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아요.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거 하나 다 설치하려면. 보통 이제 광장에다가 이렇게 인식 무대를 설치하고 무대 위에 이제 그 이단성이 의심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놓는 그 자체가 이 종교재판소에 내가 회부됐다. 종교재판소에 우리 집안 사람이 회부됐다. 이거 자체가 스페인사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마드리드 광장 이거죠. 여기를 이제 예전에 이제 이렇게 종교재판이 이제 이달 판결식이죠. 이런 판결을 내리면 여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벌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불관용의 어떤 절정 이걸 이제 종교재판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종교재판소의 그 대상은 주로 기독교라고 자처하지만 사실은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 이단성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이곳에 이제 고소하고 세우는 이런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십니다. 요거는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 프란시스코 데 고이아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단 판결식. 고이아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인물이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종교재판소는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진 거는 1834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역사에서 1478년부터 1834년까지 어쨌든 있었다라는 중간에 물론 잠깐 폐지된 적은 있지만 폭발 모자를 쓰고 이렇게 머리를 수그리고 있잖아요. 이 폭발 모자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징입니다. 종교재판소 해부된 교인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고이아가 그림을 통해서 남겨놓은 비판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자, 이걸로도 안 돼서 1492년에는 아예 그냥 유대인을 추방이 되고 추방 아니면 배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추방된 사람들도 포르투갈로 넘어가기도 하고 영국, 네덜란드, 북아프리카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생산 인구가 빠져나가고 도시 인구가 빠져나가고 이런 어떤 그런 모습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페인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뜸해지만 스페인 하면 1년 내내 축제가 있습니다. 워낙 관광 대국이니까 이런 축제 상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스페인 전역에 여러분들이 꼭 볼 수 있는 축제가 바로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의 축제. 여기 원어로 보면은 모로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에스타 데 모로스 크리스티아노. 모로가 좋은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대전국 시대 때 서로 이렇게 싸우는 이런 것을 실제 실현하는 그 어떤 지역이 가장 유명하냐 알코이라는 스페인 동부지방에 있는 알리칸테에 있는 그 지역인데 알코이라고 굉장히 의류가 발달해서 화려한 의상을 입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그럼 언제 이게 있느냐? 각 지역의 수호 성인들 축일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도시마다 이제 수호성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화려한 의상을 입고 양진영 실제로 접전,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퍼레이드를 그 퍼포먼스를 보이고 행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준비되었다. 그래서 레콘키스타의 어떤 그런 흔적, 오늘날 축제 속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이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 엄청난 양의 이것을 좀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너무 이렇게 이제 그 작게 정해놔서 그 아주 압박을 좀 가지셨을 텐데 그렇게 하고 시간이 이제 워낙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지났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주셔서 하여간 오늘 우리 좀 들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 그 최종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이 마이크 연결이 조금 저기 한 측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혹 좀 정확하게 못 들어서 나중에 질문을 이 시간에는 질문 못해도 나중에 카톡방에서 질문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해도 되겠고요. 하여간 오늘 엄청난 공부를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김정명 교수님부터 토론해 주실까요? 선생님, 한 10분에 걸쳐서 이 토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명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자, 네. 명대학교 아랍지역학과 김정명입니다. 이현애 교수님 뭐 너무 잘 들었고요. 뭐 어저께 카톡 주고받으면서 이 많은 분량을 다 하실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다 하셨네요. 정말 되게 대단하시고요. 너무나 이게 잘 들었고 또 뭐 기본적인 뭐 이 안달루스 저도 이게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이게 좀 오늘 이게 코르도바 많이 얘기하셨는데 코르도바에 살았었던 이게 서양에서는 보통 아베로에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분 이제 아랍어로 이제 이븐 루시드라고 하고 그 사람의 이제 사상에 대해서 그래서 학위 논문을 썼기 때문에 뭐 평소에 이 안다루스 지역에 대한 역사, 뭐 문화 상당히 관심이 많고 현재 뭐 강의에서도 상당히 안달루스에서의 서양과 그다음에 유럽과 그다음에 이슬람 간의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강의 시간에서도 상당히 많이 뭐 비중을 둬서 강의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은 이제 뭐 또 이게 스페인을 전공하신 입장에서 또 이제 뭐 강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못 짚었던 부분들도 또 많이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저하고 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과 기독교의 관계,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충돌, 뭐 문명의 충돌, 물론 뭐 그런 면도 있었지만은 그 이면에 동시에 또 많은 어떤 문화적인 교류, 또 그러면서도 또 이게 뭐 전대미문의 그런 뭐 건축 양식이라든지 사상적 문화적인 융합이 동시에 진행되었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동시에 알지 않고서는 포괄적으로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거를 이 역사를 보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오해의 여지가 많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제 많이 동의를 하고요. 뭐 소소한 거 그냥 뭐 좀 제가 한 가지만 좀 짚어보면은 거기에서 이게 알모라비드 족 그다음에 모하데 족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뭐 요 이제 뭐 아랍어하고는 제가 이제 표기하는 방식이 이제 스페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음이 상당히 많이 좀 와전된 면이 있는데 뭐 아랍어로는 이제 모라비데 쪽을 갖다 이제 알모라비툰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뭐 발음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 족이라는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알무라비트 조, 왕조할 때 다이너스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왜냐면 알모라비드는 나라 이름이고 어떤 그 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리바트라고 불리우는 뭐 그쪽에 살던 사람들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모아데도 마찬가지 아랍어로는 이제 모아헤둔이라는 건데 그 뜻은 뭐 신앙적으로 뭐 율신주의자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혈연 관계에 의한 특정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왕조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산티아고 뭐 콤포스텔라 뭐 이 얘기 너무나 이게 다 잘 들었고 그다음에 야고보에 대한 어떤 순례길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슬람에 대항하기 위한 어떤 정신적인 구심체를 만들기 위해서 탄생한 어떤 하나의 어떤 뭐 신화 같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럼 거기에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뭐
상당히 뭐 야고보라는 인물이 원래 뭐 예루살렘 이쪽에서 사망한 것 같은데 뭐 나중에 또 스페인에 왔다고 하지만 또 갑자기 또 뭐 9세기 뭐 900년이나 지나서 갑자기 온전한 시신이 발견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신화됐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좀 이런 어떤 신화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근거로서 좀 비판한 흔적은 좀 없는지 그런 논쟁들도 좀 많이 좀 제기되었을 거라는 좀 생각이 좀 한 가지 좀 들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코르도바 이 대성당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독특한 어떤 건축 양식, 이슬람 건축 양식과 그다음에 기독교 건축 양식이 융합된, 이것과 좀 다르지만은 또 비슷한 예를 보면은, 터키에서도 볼 수 있죠. 터키 이스탄불에서도 보면은, 거기는 아야소피아, 이게 성당이, 또 기독교, 이게 동방 정교회 성당이 나중에 이슬람으로 정복되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이게 지금, 교회가 모스크로 됐거든요. 자, 뭐 그러다가 뭐 나중에 가서는 뭐 최근에 와서 뭐 뉴스 보도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또 터키에서는 이게 박물관으로 됐던 거를 다시 또 모스크로 전환하자 뭐 이런 그래서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도 스페인에서도 요 코르도바 모스크 뭐 뉴스 기사 읽다가 또 일부 무슬림들은 이게 과거에 모스크였기 때문에 다시 모스크로 복원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혹시 거기 스페인 내에서 뭐 그런 좀 논쟁이 좀 있었는지 그것도 좀 하나 이게 혹시 아시면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요 한 두 가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아람브라 궁전 그 건축하시면서 그 건축에 이제 이게 건물이 서 있고 그게 물에 비친 그 양식이 나중에 그게 근데 타지말에 영향을 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페르시아 쪽에 가보면은 페르시아의 모스크들이 대부분 다 그 양식을 다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런 건축 양식이 인도에도 영향을 주고 스페인에도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한번 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서양이나 아니면 스페인어에서도 아까 모로 그것이 아마 이게 영어로 무어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근데 아랍어에서는 이게 무어인이라는 표현을 전혀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평소에 이게 무어족이라는 그래서 지금 저쪽 만다누스 지역이나 이쪽에서 무슬림들을 가리킬 때 무어인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아시면은 좀 이렇게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영 교수님. 그다음에 정진환 교수님 말씀 주실까요? 예. 네,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항상 그 안달루시아 역사를 좀 아랍 이슬람 쪽에서 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새로운 관점이나 다른 자료로 봐서 많이 새로웠고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뭐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깊이 있는 공부도 되었고요. 조금 생각해 봤는데 아까 유럽의 본토의 중세의 개념과 그 안달루시아의 중세의 개념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를 이슬람의 도래와 그 이슬람이 나가는 것으로 기준으로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슬람이 나가고 나서도 한동안 그 뭐 종교 재판이라든지 이 기간을 중세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뭐 본격적인 뭐랄까요? 르네상스 이후 근세가 오는 기간 중간의 기간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그 관용과 불관용의 시대가 이제 그 안달루스 반도를 지배했던 여러 왕조들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데 특히 이제 많은 왕조들은 처음에는 이제 아랍 왕조들이
지배했지만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베르베르 출신들이 많이 오는데 그 왕조들도 그 자신들의 탄생 배경부터가 좀 적대적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처음에 이제 창시하고는 관계없이 중간에 또 매우 적대적으로 됐다가 또 아닌 경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북아프리카의 전황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 스페인 내부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맥락을 같이 조금 이야기하시면은 좋긴 한데 물론 이거 워낙 방대한 양을 또 짧은 시간에 하시다 보니까 뭐 자세한 걸 다룰 수 없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번 그런 쪽에서 살짝 맥락을 넣어주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순례길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뭐 관용의 뜻으로 이야기하신 건지 아니면은 어떤 맥락이신지 한번 말씀을 더 자세히 주시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뭐 질문이 많은데요, 이 선생님. 이제 그냥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산티아고의 정석이 신화와 같이 느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페인 현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산티아고 대학교가 있어요. 산티아고 대학교는 이제 학자들이 실제로 이제 그 산티아고 시신이 맞다 아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산티아고가 스페인의 그 유해로 발견됐다 자체가 허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게 맞다, 이거 증명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이런 가닥으로, 그러니까 신화로는 아예 거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특이했던 게 마드리드 학교에 이제 초학교인데, 참석했는데, 산티아고 대학교, 뭐지? 예, 교수님이시지, 하여튼 학자예요.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산티아고의 어떤 그거를 신화로 절대로 보지 않고,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아예 전제하면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역사학자들이 산티아고 이거를 허위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프랑코에 대해서 이렇게 청산하는 이런 게 있지만 프랑코 얘기 처음에 제가 있을 때나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안 했던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티아고 관련된 거. 왜냐하면 산티아고는 스페인의 수호성이에요. 스페인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산티아고하고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만 사실은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관광청에서 우리는 산티아고 시신 전체를 가지고 있다라고를 아무 전혀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었어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완전한 보물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내가 지금 제대로 들었나 이런 생각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산티아고 순례를 관용이냐 불관용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관용 불관용보다는 사실은 이제 불관용의 쪽으로 각각을 잡아야죠. 왜냐면 대전복 전쟁에서 산티아고 시신이 발견됐다 자체가 신이 이제 우리에게 되찾게끔 도와주는구나라고. 왜냐면은 아까 이게 전설 같은데, 신화 같은데 이걸 기정사실화하고 성당을 건립하고 지금은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크게 확장하고 많은 순례객들을 끌어모으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라인을 따라서 왕국들이 단락되더니 각 왕국들의 군주들이 다 후원을 해요. 다리도 놔주고 뭐 이렇게. 병원도 세워주고. 이 얘기는 뭐냐면 불관용의 어떤 대표죠. 그 다음에 살상자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돌격 산티아고 뭐 이런 식으로 구호가 붙을 정도 불관용의 예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상황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그것도 알모라비드의 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이게 수준이 안 돼서 북아프리카 상황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가 터치를 할 능력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지마할의 모델이다. 이건 제가 뭘 건축에 대해 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책에서 그렇게 제가 읽어가지고 건축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뭘 잘 알아서 그런데 아까 페르시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 번의 책에서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정사실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이 그 이슬람을 퇴치하고 난 다음에 중세하고 근대의 어떤 그거를 어떻게 보냐. 아까 그 이사벨 여왕하고 그 페르난도 2세 말씀드렸잖아요. 그 에스파냐라는 하나의 거대한 어떤 그러한 정치 체제가 나오거든요. 물론 카스티아는 카스티아를 아라곤 이렇게 통치하지만 그러나 에스파냐라는 게 거대한. 그리고 카를 5세 아까 제가 시노노마제고 황제 16세기 초에
그때는 완전히 그 스페인 제국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스페인에 보면은 그 문장에서 양쪽 기둥까지 나서 스페인 제국화의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렌코키스타가 종료되고 난 후에 근대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봐야 맞지 않겠느냐. 중세는 끝이라고 봐야 되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꼬르도바의 그 모스크로의 복원 이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이슬람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이슬람 그 출신의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화합하려는 이런 모습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 훨씬 더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여지가 있는 나라가 스페인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사람들은 뭐로 할 때는 스페인에서 게 뭐로 하면은 뻔뻔하게 들리는 그런 말, 그런 뉘앙스거든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모스크로의 복귀를 주장한다는 거 제가 볼 때는 글쎄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 관련돼서는 제가 잘 보시지 못했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그다음에 이제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꺼번에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오늘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공부하신 이 이슬람 문화권의 관점과 그다음에 이 가톨릭 지역에서 공부하신 이 가톨릭 문화권 이쪽으로 나누어서 지금 질의응답을 해봤는데요. 역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또 거기에 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컨트라스트 그 어떤 대조를 통해서 더 많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될 텐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그 정도는 이제 다음에 또 달리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겠습니다만 우리 그 참석하신 선생님들, 학생들 질문을 조금 이제 받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역사와 이제 문화 공부를 위해서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기록에 대한 전시, 큐레이션, 그리고 또 이 아카이브들의 융합적인 이러한 활용, 이제 이걸 위해서 또 참여한 기록학 전공자들도 있고, 근데 오늘 엄청나게 좋은 자극들을 많이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부들을 하고 나면 앞으로 기록학 하는 분들도 기록에 대한 큐레이션, 전시, 그 다음에 시각적 활용, 어떤 컨텐츠를 통한 활용, 이제 이런 것에서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 있는 어떤 아카이브, 어떤 한국의 지방이나 회사의 기록들이 저런 스페인의 기록들 뭐 이런 것하고 만나서 역사 이야기들하고 만나서 어떤 것을 만들어낼지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네요. 지역에 따라는 거기에는 가톨릭 교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톨릭 성지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지역하고 스페인하고 이렇게 관련해서 이렇게 본다면 이번 졸업생 중에 지난 졸업생 중에는 그 성지순례 이 순례길 걷기에 대한 우리 장소연 학생이 석사 논문을 썼고 우리 이은혜 선생님도 같이 지도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이제 바로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이 순례길하고 또 이렇게 엮어서 논문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그 학생들이 활용해가고 발전시켜가고 하는데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역사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스페인 중세사에 관해서 또는 종교에 관해서 또는 어떤 그런 기록화의 관점에서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예, 이영선. 예. 아까 산디아고 야고보 유해가 9세기에 발견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애초에 에스파냐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게 된 것이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 한 다음에 이제 상당히 몇만 명을 갖다가 그 사람들을 세파르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 남단에 코르도바라든가 이런 쪽에 남단에 아마 강제 이송시켜서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살게 된 것 같는데 지금 혹시 그 학설 중에 그 유대인 이동 때 무슨 유해가 그쪽으로 왔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까? 아니, 그건 전혀 없어요? 네. 그건 없고요. 뭐지? 예루살렘에서 참사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수습이 돼서 비밀리에 수습이 돼서 도망치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기적적인 힘으로 거기까지 가겠다. 근데 이제 전설에 의하면은 야고보 성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참수되기 전에 이 에스파냐에 전도를 했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그 유해를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용어에 대해서 네. 저도 잘 모르는데 아까 그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콘베르소라고 그러셨나? 네네. 그러면 보통 마라노스라고 알려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네. 유대인들인데 굉장히 폄하하는 말이에요. 약간 그 욕설과 관련된 욕설. 이게 그 사람들도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 기독교로?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라노스요? 사실은 개종자라기보다는 완전히 이 사람들은 정말 말이 그거지 사실은 그쪽 유대인이다 이런 식의 뉘앙스 아주 안 좋은 용어로. 종교 재판에 서야 될 사람들이네요. 네네. 종교 재판에 서야 될 사람. 네네네. 아주 안 좋은 용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어디 다른 학생이나 누구 질문 없을까요? 네, 오늘 발표와 이 토론을 너무나 잘 들어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 봤더니 어떤 융합의 모델들이 물론 거기에 어떤 불행한 역사들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지만 그러한 그 융합의 문화들이 그렇게 있고 또 아까 선생님도 강조하셨는데 유럽에서 그래도 가장 화해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또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가 살려나가야 할 그런 문화 아닌가. 정말 우리가 꼭 가봐야 될 곳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융합하는데 이쪽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 오늘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귀에 이렇게 들어오게 잘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뭐 산디아고에는 어떻게 아카이브가 있겠죠? 여러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 관련한 얘기를 어떻게 조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뭐 디지털 불행히도 몰라요.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조사를 좀 왜냐하면 그 아카이브 쪽으로 접근을 하면 또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박물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앞으로 그쪽에 여행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귀중한 도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자들 한번 그쪽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닙니다만 여행 갈 계획도 세우시고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이 역사 공부를 이렇게 비교와 관계 차원에서 해갈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기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기록을 스토리텔링을 잘 할 수 있고 또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 기록을 빛을 나게 하고 그 기록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겠는데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또 공부하고 그러면 이런 능력들이 더 생길 것이다. 이게 구체적인 어떤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연결해가면 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 여러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융합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대단히 커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장시간 선생님 고생을 하셔서 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뭐 하는 것도 힘들 것 같고
또 여러분들 하여간 집중해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김정명 선생님, 그다음에 정진환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이 교수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또 공부해가고 또 즐거움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재밌잖아요. 오늘 이 재밌는 것들을 다양한 각자의 전공들하고 엮어서 연결해서 앞으로 우리가 큰 기여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